엄마가 떠나기 전 말했어요. 이 카드만은 절대 쓰지 말라고. 저는 손에 쥔 검은 카드를 바라봤습니다. 병든 동생은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쌀 한 포대만 사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단 한 번의 결제가 15년 동안 멈춰있던 한 아이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5살이 된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기적 같았던 일입니다. 모든 일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날 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7살 동생 유나는 제 옆에서 형아,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38배 나이에 폐렴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장을 하고 작은 사진 한 장만 옥탑방에 모셔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 관악구 낡은 건물 옥상의 방이었습니다. 월세는 30만 원. 겨울엔 너무 춥고 여름엔 견딜 수 없이 더운 곳이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땐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버셨지요. 그 돈으로 저희 셋이 살았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끼니는 거를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떠나시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편의점에서 4시간 일했습니다. 거기서 50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90만 원, 월세 30만 원 내고 나면 60만 원이 남았습니다. 문제는 유나였습니다. 유나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갖고 있었습니다. 매달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야 했습니다. 약값만 20만 원이 들었습니다. 월세와 약값을 내고 나면 4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내면 30만 원 정도만 남았습니다. 한 달을 30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에 1만 원. 저희 남매가 먹고 입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쌀은 가장 싼 것으로 샀습니다. 반찬은 거의 김치뿐이었습니다. 가끔 계란을 사서 유나에게만 먹였습니다. 저는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유나는 매일 물었습니다. 형아, 오늘은 고기 안 먹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아는 배 안 고파? 유나만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동생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면 유나를 재우고 저는 엄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나가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습니다. 열이 38도가 넘었습니다. 유나야, 괜찮아? 유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아, 배고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한 통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쌀통을 확인했습니다. 바닥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틀 전부터 유나에게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였다는 것을요. 저는 지갑을 뒤졌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3장이 전부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2,000원. 편의점 월급은 일주일 후에나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아, 물을 떠다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제가 한심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건넨 봉투가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갈색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검은색 카드 한 장.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아, 이 카드는 내 마지막 보험이야. 정말 살 길이 없을 때만 써. 근데 조심해. 이 카드를 쓰는 순간 우릴 찾는 사람들이 생길 거야. 당시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꺼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유나가 아팠습니다. 밥을 먹여야 했습니다. 카드를 손에 쥐었습니다. 메탈 재질의 묵직한 느낌. 카드 뒷면에는 한자로 장이라는 글자 하나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행 이름도 없었습니다. 카드 번호도 특이했습니다. 이게 정말 쓸 수 있는 건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유나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의 경고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 카드를 쓰는 순간 우릴 찾는 사람들이 생길 거야. 도대체 누가 찾아온다는 걸까요? 왜 엄마는 그렇게 무서워하셨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유나가 먼저였습니다. 골목 어귀 24시간 슈퍼마켓. 형광등 불빛이 새벽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졸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쌀 코너로 갔습니다. 가장 작은 5kg 한 포대. 가격은 15,000원. 쌀 포대를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학생, 이거 혼자 들고 가려고? 네, 괜찮아요. 계산을 하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를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장님이 카드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학생, 이 카드 어디서 났어?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께 받았어요. 사장님은 한참 카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곤 말없이 카드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띵! 결제 승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증이 뽑혀 나왔습니다. 장현희님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카드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잘 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쌀 포대를 안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쌀 포대를 꼭 끌어안고 옥탑방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층, 2층, 무거운 쌀 때문에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유나 밥 먹일 수 있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옥탑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쌀 포대를 내려놓고 저는 엄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쓰지 말라고 했는데 썼어요. 하지만 유나가 아파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안심하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 순간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서 15년 만에 알림이 울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알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유나가 눈을 떴습니다. 형아, 못하는 냄새나. 저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산 쌀로 만든 따끈한 죽이었습니다. 유나야, 일어났어? 밥 먹자. 유나는 비실비실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열은 조금 내린 것 같았습니다. 흰 죽에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유나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형아, 맛있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겨우 죽 한 그릇인데 유나는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밥을 먹이고 나서 저는 다시 검은 카드를 꺼내봤습니다. 메탈 재질의 차가운 느낌, 뒷면에 새겨진 장이라는 한자, 그리고 엄마 이름 장현희.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은 김씨인데 왜 카드엔 장씨로 되어 있을까? 엄마는 평생 김현희로 사셨습니다. 제 출생신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만은 당연히 뭔가 숨겨진 게 있었습니다. 저는 6개월 전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7월 15일,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일주일째 병원에 계셨습니다. 폐렴이 심해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저와 유나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엄마의 얼굴은 너무나 창백했습니다. 그날 오후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진아,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시다. 마지막 인사드려야 할 것 같구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유나 손을 잡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겨우 눈을 뜨셨습니다. 우진아, 유나야.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곧 나으실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곤 베개 밑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우진아, 이것 받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받았습니다. 이 안에 카드가 하나 있어. 검은색 카드야.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는 힘겹게 숨을 쉬셨습니다. 이건 너희 마지막 보험이야. 정말 살 길이 없을 때만 써.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희한테 해준 게 없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가 최고예요.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근데 우진아, 조심해야 해. 이 카드를 쓰는 순간 우릴 찾는 사람들이 생길 거야. 누가요? 왜요? 엄마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엄마는 너희 아빠가 누군지 말 안 했지? 네. 엄마는 쓰라린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미안해. 말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언젠간 알게 될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셨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우진아, 유나 잘 부탁해. 엄마는 정말 너희를 사랑한 마지막 말을 끝내지 못하셨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엄마.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저와 유나는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유감입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유나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유나를 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장례는 치를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병원비도 못 낸 상황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화장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작은 영정사진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유골함도 살 돈이 없어서 그냥 상고를 했습니다. 관악산 어디쯤, 정확한 위치도 모릅니다.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사진만 벽에 걸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주신 봉투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를 쓰는 순간 우릴 찾는 사람들이 생길 거야. 대체 무슨 뜻일까요? 누가 찾아온다는 걸까요? 궁금했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결국 카드를 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저희를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형아, 뭐해? 유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유나, 약 먹어야지. 유나에게 심장약을 먹였습니다. 작은 흰 알약 2개. 하루도 빠뜨릴 수 없는 약이었습니다. 형아, 오늘 학교 안 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아는 이제 학교 안 다녀. 일해야 하거든. 왜? 우리 밥 벌어 먹어야지. 유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도 일할래. 유나는 공부나 해. 나중에 크면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간이었습니다. 유나야, 형아 일하고 올게. 혼자 있어도 괜찮지? 응, 괜찮아. 유나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안쓰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계단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평소엔 이 시간에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벌써? 엄마가 말했던 찾아오는 사람들이 벌써 온 건 아니겠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또각또각.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계단 끝까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걸까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이웃집 누군가였나 봅니다. 하지만 찝찝한 기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카드를 쓴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편의점으로 향하며 뒤를 자꾸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야. 괜히 겁먹은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 순간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서 한 남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밤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이불 속에서 새우처럼 웅크리고 곤히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씻고 엄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버텼어요. 유나도 밥 잘 먹고 약도 먹었어요. 매일 밤 하는 일과였습니다. 엄마께 하루 일과를 보고하는 것. 그게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문득 검은 카드가 생각났습니다. 서랍을 열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카드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장현이, 엄마의 다른 이름. 아니, 진짜 이름일지도 모를 이름. 왜 엄마는 김씨 성을 쓰셨을까요? 진짜 성은 장씨였던 걸까요? 그리고 아빠는 누구였을까요? 엄마는 평생 아빠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항상 피하셨습니다. 우진아, 아빠는 없다고 생각해. 엄마랑 너희만 있으면 돼. 어렸을 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친구들도 엄마 혼자 사는 집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이 검은 카드, 뒷면에 새겨진 장이라는 성씨, 그리고 우릴 찾는 사람들이라는 말, 다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아빠가 돈 많은 집안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엄마가 도망친 걸까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카드를 다시 넣었습니다. 이미 써버렸으니까 이제 알아서 되겠지. 체념했습니다. 어차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잘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신문 배달 시간이었습니다. 비몽사몽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밖은 아직 깜깜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신문 배달은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동네 아파트 400세대에 신문을 돌렸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유나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형아, 배고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끓인 죽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데워서 유나에게 먹였습니다. 형아는 안 먹어? 형아는 나중에 먹을게. 사실 저도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죽이 많지 않았습니다. 유나 먹이고 나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유나가 밥을 먹는 동안 저는 쌀통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산 5kg. 죽을 끓이는데 한 컵 정도 썼으니까
아직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찬이 문제였습니다. 냉장고엔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며칠 못 갈 양이었습니다.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3,000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일주일만 더 버티면 편의점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너무 길었습니다. 계란이라도 사야 하는데 계란 한 판이 5,000원. 돈이 2,000원 부족했습니다. 검은 카드가 떠올랐습니다. 또 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한 번 쓸 때도 떨렸는데 또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 정말 급할 때만 쓰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형아, 나 학교 가야 돼. 유나가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7살 유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응. 유나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계단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또각. 여러 사람이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느낌. 유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봤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정장 입은 남자 5명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은발 머리에 값비싼 정장, 전체에서 풍기는 위엄. 그 남자가 저희를 보고 멈췄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유나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유나를 뒤로 숨겼습니다.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서연희 씨 아십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이름. 어떻게 이 사람이 엄마를 알까요? 저희 엄마인데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개월 전이요.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뒤에 있던 사람이 부축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두 분 성함은? 저는 김우진이고 얘는 제 동생 김유나예요. 김씨.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질문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모릅니다. 엄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남자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때 유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가방을 든 채로 저 뒤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남자가 유나를 봤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숨을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참을 유나를 바라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럴 수가.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나 양,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나요? 유나는 영문도 모른 채 대답했습니다. 2018년 3월 5일이요. 남자가 빠르게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7년 전, 그때 연희가 집을 나간 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우진군, 생년월일은 2010년 1월 23일이요. 15년 전, 남자는 뭔가 확신한 듯 했습니다. 우진군, 유나양, 혹시 저희가 당분간 두 분을 돌봐드려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왜요? 저희 모르는 사람인데요. 남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 어머니가 나와 아는 사이였어요. 어떤 사이인데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슬픈 눈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지요. 두 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뒤에 있던 사람 하나가 나섰습니다. 회장님, 일단 아이들 상황부터 확인하시는 게. 회장님? 제가 되물었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장태준. 태성그룹. 한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 뉴스에서 본 적 있었습니다. 그 회장이 왜 여기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장태준 회장은 말했습니다. 우진군, 윤하양, 우선 너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좁은 옥탑방 안으로 들어온 5명. 공간이 더 좁아 보였습니다. 회장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낡은 벽지, 작은 냉장고, 빈 쌀통, 벽에 걸린 엄마 사진. 회장의 눈이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연희야.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 그리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60대 노인이 옥탑방 한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진심으로 엄마를 아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 후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우진군, 윤하양. 오늘부터 제가 두 분을 돌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설명은 차차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아가 말했습니다. 배고파요. 그 한마디에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비서, 뒤에 있던 사람이 나섰습니다. 근처 좋은 식당 예약하세요. 아이들 데리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윤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물었습니다. 윤아야, 뭐 먹고 싶어? 윤아는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기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고기 먹으러 가자. 많이 먹어. 그날 저녁 저희는 생전 처음 고급 한우 식당에 갔습니다. 윤아는 신이 나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회장은 저희가 먹는 걸 보며 계속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따뜻함 뒤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곧 닥쳐올 위험에 대해서도. 그날 밤 저희는 옥탑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장태준 회장이 마련해준 호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윤아는 푹신한 침대에 누워 금세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아침까지만 해도 옥탑방에서 끼니 걱정하던 제가 지금은 호텔에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군, 들어가도 될까요? 장태준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 그래도 여전히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윤아는 잠들었나? 네, 자고 있어요. 회장이 창가로 다가왔습니다. 저와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우진군, 궁금한 게 많지? 네. 뭐부터 물어보고 싶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저희 엄마를 어떻게 아셨어요? 회장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희는 내 딸이었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딸이요? 그래. 내 하나뿐인 딸.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가 재벌 딸이었다고? 그럼 저희는... 그래. 너희는 내 손주야.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회장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앉아. 천천히 이야기하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15년 전 연희가 23이었을 때 집을 나갔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유는 내 탓이 컸지.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어. 왜요?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 사실 돈만 노리고 연희에게 접근한 거였어.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내 말을 안 들었지. 사랑에 빠진 23 아이가 무슨 판단을 제대로 하겠어. 그래서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그래. 그 남자와 함께 난 사람을 풀어서 찾았어. 하지만 연희는 끝까지 안 돌아왔지.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년쯤 지나서 그 남자가 연희를 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어.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간 거야. 그게 저예요? 그래. 넌 그렇게 태어난 거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연희는 혼자 너를 낳았어. 그리고 2년 후에 유나까지. 그럼 유나 아빠는 다른 사람이에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연희가 그 후로 완전히 연락을 끊어서. 왜요? 아마도 날 미워했겠지. 아버지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자책했을 거야. 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딸을 찾으려고 애썼어. 사람을 수십 명 풀었지. 하지만 연희는 철저히 숨었어. 그럼 어떻게 저희를 찾으셨어요? 회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귀하의 카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사용 금액 15,000원. 가맹점 슈퍼마켓. 이 알림이 온 거야. 15년 만에 처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쌀쌀 때 쓴 카드. 그래. 그 검은 카드. 그건 내가 연희 명의로 만든 거야. 왜요? 혹시나 해서. 정말 급할 때 쓰라고. 그럼 내가 찾아갈 수 있게.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썼어. 연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자존심 세셨는지 알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한테 손 벌리기 싫으셨던 거죠. 그런데 3년 전 연희 사망신고가 들어왔어. 사망신고요? 그래. 내 동생이 가져왔지. 형님 딸 찾았는데 죽었다고.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망 진단서도 있었어. 화장했다는 기록도. 난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지. 그럼 엄마가 돌아가신 건 3년 전이 아니라 6개월 전인데. 그래. 뭔가 이상해. 내 동생이 거짓말을 한 거야.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뭔가 숨긴 게 있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카드 알림을 받고 즉시 위치 추적을 했지. 그래서 너희 집을 찾은 거야.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요. 이제부턴 내가 책임질게. 너랑 유나 둘 다. 할아버지가 지켜줄 거야.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할아버지의 온기. 고맙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푹 쉬어. 내일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될 거야. 네. 회장이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참, 우진아. 네. 그 검은 카드 아직 갖고 있지? 네, 있어요. 그거 잘 보관해. 중요한 물건이니까. 알겠습니다. 회장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검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카드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엄마, 제가 카드를 써서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마음속으로 엄마께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곧 무서운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것도.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천장이 너무 높았습니다. 침대가 너무 푹신했습니다. 아, 호텔이구나.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장태준 회장, 엄마가 재벌 딸이었다는 사실, 저희가 손주라는 것, 꿈만 같았습니다. 형아, 유나가 뛰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형아, 여기 밥 엄청 맛있어. 뷔페래. 유나는 이미 씻고 예쁜 옷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누가 옷 사줬어? 할아버지가 사람 보내서 새 옷 가져다 줬어.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유나. 빨리 적응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형아 옷도 있어. 빨리 입어. 유나가 옷을 건넸습니다. 좋은 브랜드의 깨끗한 옷이었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었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잤니? 네, 잘 잤어요. 밥 먹으러 가자. 호텔 뷔페 식당? 이렇게 많은 음식은 처음 봤습니다. 유나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가져왔습니다.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다 내 거야. 식사를 마치고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 집에 짐 정리하러 가자. 이제 우리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저희 집이요? 그래. 내 집. 너희가 살 곳이야.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처음 타보는 부드러운 승차감이었습니다. 40분쯤 달려서 도착한 곳.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큰 철문이 열리고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와, 유나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대저택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직원들이 줄지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회장이 저희를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진이랑 유나야. 앞으로 여기서 살 거야. 잘 부탁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값비싼 가구들. 우진아, 유나야. 2층에 너희 방 준비했어. 보러 갈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2개의 방, 각자 쓸 방이었습니다. 문을 여니 꿈같은 방이 펼쳐졌습니다. 큰 침대, 책상, 옷장, 심지어 개인 화장실까지. 옥탑방 전체보다 큰 방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어? 네. 너무 좋아요. 유나는 침대에 뛰어올라 방방 뛰었습니다. 형아, 여기 완전 좋아. 회장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오후에 옥탑방 가서 짐 정리하자. 필요한 거 다 가져올 거야. 네. 점심을 먹고 다시 차를 타고 옥탑방으로 갔습니다. 익숙한 골목, 익숙한 계단.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지 않을 거니까요. 옥탑방 문을 열었습니다. 좁고 낡은 방. 어제까지만 해도 제 전부였던 곳. 회장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비서들도 따라왔습니다. 필요한 거 챙겨. 저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엄마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나도 인형 몇 개와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이게 다야? 회장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저희 가진 게 별로 없어요.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여기 계십니까? 낯선 목소리.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식이.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빛나는 구두. 회장과 닮은 얼굴. 형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남자가 회장을 보고 물었습니다.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손주들 데리러 왔어. 손주요? 남자가 저희를 봤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연희는 죽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사망 신고까지 했잖습니까? 그게 거짓말이었잖아.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연희는 3년 전에 안 죽었어. 6개월 전에 죽었어. 내가 왜 거짓말했지? 남자 장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님, 그게 대답 안 해도 돼. 어차피 조사할 거니까. 회장이 저희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아, 유나야. 가자. 밖으로 나가려는데 태식이 가로막았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이 아이들이 정말 연희 자식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네. DNA 검사라도 해보셨습니까? 회장이 멈췄습니다. 아직은 안 했지만 그럼 확실하지 않잖습니까? 혹시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태식이 저희를 노려봤습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애들 많습니다. 순간 화가 났습니다. 저희 사기꾼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태식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증명해봐. 회장이 태식을 밀쳤습니다. 닥쳐. 내 손주 맞아. 유나를 보면 알아. 형님이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다. 뭐라고? 두 사람이 대치했습니다.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회장이 먼저 물러섰습니다. 좋아. DNA 검사하자. 그럼 내가 믿겠지? 당연하죠. 내일 당장 병원 예약해. 검사하고 결과 나오면 너한테 보여줄게. 알겠습니다. 태식이 비켜섰습니다. 저희는 옥탑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식이 창문 너머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 사람 뭔가 이상해.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저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차에 타고 회장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DNA 검사 결과 나오면 태식도 인정할 거야. 네. 하지만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차는 다시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괜찮은 걸까요? 엄마가 왜 그렇게 숨어 살았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새집 새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잘 오지 않았습니다. 태식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한테 조심해야 해. 그렇게 다짐하며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회장님은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진아, 걱정하지 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할아버지는 너희를 지킬 거야. 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이 받으셨습니다. 네, 장태준입니다. 잠시 침묵. 그리곤 회장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전화를 끊으시고 저희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우진아, 유나야. 너희 정말 내 손주 맞아. 일치율 99.9%. 확실한 결과였습니다.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그럼, 진짜 가족이지. 회장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삼촌 태식의 반응이 걱정됐습니다. 오후 2시 회장님 서재에 태식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태식이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형님, 이게 보다시피야. 우진이랑 유나는 내 친손주 맞아. 태식이 결과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군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제 인정하겠지? 네, 인정합니다. 태식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너무 쉽게 물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태식이 나간 후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야. 너희가 내 손주라고. 네. 다음 주 월요일 임원회의에서 소개하마. 그날 저녁 저희는 처음으로 회장님 가족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큰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회장님, 태식 부인, 태식의 아들 민수. 민수는 30살쯤 돼 보였습니다. 태성그룹 상무라고 했습니다. 식사 내내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태식 가족은 저희를 보는 눈빛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수가 노골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아이들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무슨 소리야? 회사 일 말입니다. 설마 경영에 참여시키실 건 아니시죠? 회장님이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공부부터 시켜야지.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민수가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서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과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이거 큰일 아닙니까? 갑자기 손주가 나타나다니. 조용히 해.
하지만 회사 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물려주시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 아버지, 태식이 아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게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이요? 형님이 늙으셨어. 판단력도 흐려지셨고, 그게 무슨, 조만간 형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치매요? 그래. 의사 섭외는 끝났어. 진단서만 나오면 후견인제도 신청할 거야. 그럼 내가 형님 재산 관리하게 되는 거지. 그 꼬맹이들은 자연스럽게 밀려나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을 치매 환자로 만든다고? 그 순간 바닥에 놓인 화분을 건드렸습니다. 쿵. 누구야? 태식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계단을 뛰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어떡하지?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제가 들었다는 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태식은 회장님 동생입니다. 쉽게 믿으실까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식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형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 거야. 이대로 두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15살 아이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진아, 오늘 학교 등록하자. 학교요? 그래. 내 나이면 고등학교 가야지. 좋은 학교 알아봤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나도 전학시킬 거야.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로. 회장님은 저희 미래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회장님께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왜? 혹시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응? 왜 갑자기? 그냥 건강검진 같은 거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걱정하는구나. 괜찮아. 할아버지 건강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할아버지, 저와 유나가 달려갔습니다. 회장님은 이마를 짚고 계셨습니다. 어지럽구나. 구급차 불러야 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얼굴이 창백하셨습니다. 태식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병원 가셔야겠습니다. 괜찮다니까. 아닙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태식이 회장님을 부축했습니다. 저도 따라가려 했습니다. 우진아, 넌 여기 있어. 유나 돌봐야지. 태식이 막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내가 모시고 갈게. 태식과 회장님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밤늦게 태석이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요? 입원하셨어. 당분간 병원에 계실 거야. 무슨 병이에요? 검사 중이야. 태석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회장님 병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회장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우진아. 회장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응. 머리가 자꾸 아프고 기억이 잘 안 나. 기억이요? 어제 저녁 먹은 게 뭔지도 기억이 안 나.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벌써 시작된 건가요?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손자예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치매요? 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나간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태석이 꾸민 거야. 회장님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습니다. 갑자기 치매라니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태석을 마주쳤습니다. 우진아, 할아버지 봤니? 네. 안타깝지? 갑자기 치매가 오셨어. 태석이 가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아버지 재산 관리해야 할 것 같아. 후견인 신청할 거야. 안 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왜? 할아버지 멀쩡하세요. 치매 아니에요. 태석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꼬맹아, 의사 선생님 말씀 못 들었어? 치매 초기래. 거짓말이에요. 증거 있어? 막혔습니다. 태석이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꼬맹이가 뭘 알아? 가서 공부나 해. 태석이 가버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돌아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태석의 계획을 막을까? 문득 떠올랐습니다. 서재에서 들었던 대화. 의사 섭외는 끝났어. 그 말은 태석이 의사를 매수했다는 뜻. 만약 녹음이라도 했다면. 하지만 그땐 녹음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엔 꼭 증거를 잡아야 해.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서재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핸드폰을 녹음 모드로 켜놓았습니다. 운 좋게 태석과 누군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부회장님. 진단서 잘 받았습니다. 치매 초기라는 소견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후견인 신청 가능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약속한 금액은 내일 입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음이 됐습니다. 증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 하지만 저는 미성년자. 믿어줄까요? 언론에 제보. 그것도 어려웠습니다. 고민하던 중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 회장님을 오래 모신 분이라 분명 도와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비서실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실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우진군? 저는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습니다. 실장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네. 제가 직접 녹음했어요. 실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내가 조사해보겠네. 회장님 도와주세요. 그럼 회장님을 지켜야지. 드디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석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보니 태석이었습니다. 우진아, 잠깐 나와볼래? 왜요? 할 얘기가 있어. 불안했지만 따라갔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태석이 문을 닫았습니다. 너 비서실장한테 뭐 말했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실장이 나한테 이상하게 굴어. 태석이 다가왔습니다. 꼬맹아, 경고하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저는 너희 같은 거지 새끼들이 이 집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욕설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 욕하지 마세요. 뭐? 이 녀석이? 태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비서실장님이었습니다. 태석이 손을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진군, 괜찮니? 네. 실장님이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진군, 조심해야 해. 태석 부회장이 위험한 사람이야. 알고 있어요. 녹음 파일 잘 보관하고 있어. 곧 쓸 일이 있을 거야. 네.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태석의 위협적인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회장님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서실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우진군, 큰일이야.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어머니 소식이 있어. 엄마요? 그래. 너희 어머니 말이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실장님이 숨을 깊이 들이쉬셨습니다. 너희 어머니, 살아계실지도 몰라.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시다고요? 비서실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엄마 장례식도 치렀어요. 그게 다 거짓이었을 수 있어. 실장님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봐. 사망 진단서였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된. 이건 3년 전에 태석 부회장이 가져온 거야. 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 발급병원을 조사해봤더니 그 병원이 태석 부회장 소유더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럼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분명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숨지셨다고요. 그건 내가 직접 봤니? 아니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보니 엄마가 돌아가시는 순간을 제가 직접 본 게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믿었을 뿐. 그 병원도 조사해봤어. 담당 의사가 2년 전에 거액을 받고 사라졌더라. 설마 태석 부회장이 매수한 거야. 내 어머니를 죽은 것처럼 꾸민 거지. 그럼 엄마는 어디 계세요? 실장님이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걸 지금 찾고 있어. 검은 카드 발급 기록을 추적했거든. 검은 카드요? 그래. 그 카드가 처음 발급된 위치. 실장님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 경기도 외곽에 있는 병원이야. 정신병원. 정신병원이요? 이 병원도 태석 부회장 재단 소속이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엄마가 거기. 그럴 가능성이 높아. 15년 전 너희 어머니가 집을 나간 직후 이 병원에 한 여자가 입원했어. 이름이 뭐예요? 서연이. 엄마였습니다. 지금도 거기 있어요? 환자 명단에 아직 남아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 직접 가봐야 해. 지금 당장 가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실장님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진정해. 계획이 필요해. 무슨 계획이요? 엄마 구하러 가야죠. 태석 부회장 소유 병원이야. 함부로 갔다간 위험해. 그럼 어떡해요? 실장님이 생각하셨습니다. 회장님께 먼저 말씀드리자. 할아버지요? 지금 병원에 계신데. 가보자. 회장님은 아직 정신이 멀쩡하셔. 저희는 회장님 병실로 갔습니다. 회장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우진아, 왔구나. 회장님 목소리가 약하셨습니다. 실장님이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연희가 살아있다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당장 가자. 지금 당장.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내 딸이 15년째 갇혀 있을지도 모르는데. 회장님 목소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치매 환자 같지 않았습니다. 우진아, 유나 데려와. 네. 저는 집으로 달려가 유나를 데려왔습니다. 형아, 무슨 일이야? 유나야, 엄마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진짜? 유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희는 차에 올랐습니다. 회장님, 실장님, 경호원 둘.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외진 곳에 있는 낡은 건물. 정신병원. 간판이 발에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자 면회 왔습니다. 환자 이름이 서연이.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3층 305 호실입니다. 보호자시죠? 네. 신분증 보여주세요. 회장님이 신분증을 보여주셨습니다. 간호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요. 원장님께 여쭤봐야. 필요 없어. 회장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 보러 왔어. 막지 마. 간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긴 복도, 양쪽의 병실문들, 305호, 문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이 손을 떨었습니다. 실장, 열어봐. 실장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 낡은 침대 하나, 창문엔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진 머리, 헬쑥한 얼굴, 멍한 눈빛.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늙고 야윈 모습이지만 분명 엄마였습니다. 엄마. 제 입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오, 진, 작은 목소리. 엄마, 엄마. 저는 달려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엄마예요.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우진아, 정말 너야? 네, 저예요. 유나도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 유나야. 유나. 엄마가 유나를 안았습니다. 셋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회장님도 다가오셨습니다. 연희야. 엄마가 회장님을 봤습니다. 아빠, 내 딸, 미안하다. 회장님도 울었습니다. 40대 중반처럼 보이는 엄마. 하지만 실제론 38, 15년간 이곳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석이가 날 여기 가뒀어요. 회장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태석이 그 자식이 감금 직전에 겨우 카드를 숨겼어요. 아이들한테 전해질 거라 믿었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아, 내가 카드를 썼구나? 네. 미안해요, 엄마.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니야. 잘했어. 덕분에 아빠가 찾았잖아. 엄마가 울었습니다. 15년을 여기서. 이제 괜찮아. 나가자. 회장님이 엄마를 일으켰습니다. 엄마는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경호원이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원장이 달려왔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환자를 함부로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이 원장을 노려봤습니다. 닥쳐. 내 딸이야. 하지만 법적 절차? 불법 감금한 게 누군데? 원장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태석 부회장님께 연락하겠습니다. 연락해. 내가 직접 처리할 테니까. 저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엄마를 차에 태웠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 엄마는 계속 울었습니다. 15년을. 연희야, 이제 괜찮아. 회장님이 엄마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아니에요, 아빠. 이렇게라도 나온 게 다행이에요. 엄마가 저희를 봤습니다. 우진아, 유나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곁에 없어서. 아니에요, 엄마. 이제 같이 있으면 돼요. 유나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석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태식이? 전화 너머로 태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너 지금 어디 있어? 회사에 있습니다만. 본사 회의실로 와. 임원들 전부 소집해. 갑자기 왜요? 내가 저지른 일 밝힐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이신지. 시침이 떼지 마. 연희 찾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회장님이 실장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경찰 불러. 그리고 언론도. 알겠습니다, 회장님.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시간 후 태성그룹 본사 회의실.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석도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엄마를 휠체어에 태워서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회장님 따님 아닌가? 태석이 일어섰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앉아. 회장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실장님이 준비한 자료들, 위조된 사망 진단서, 병원 소유권 문서, 태석의 비자금 내역, 의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모든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임원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태석 부회장, 당신은 15년 전부터 내 딸을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했어. 회장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지. 태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오해입니다. 오해? 증거가 다 여기 있는데? 스크린에 태석과 의사의 통화 녹음, 제가 녹음한 것까지 공개됐습니다. 태석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형님, 제발, 닥쳐. 그때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장태석 씨, 불법 감금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태석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형님, 가족 아닙니까? 회장님이 돌아서셨습니다. 가족을 15년 가둔 내가 감히 가족을 말해? 태석은 끌려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이 임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로 장태석 부회장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가 울고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엄마. 그래, 끝났구나. 유나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에 가요. 그래, 집에 가자. 넷이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저, 유나. 15년 만에 모인 가족.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태석의 체포 소식을 다뤘습니다. 태성그룹 부회장, 조카 15년 감금 혐의, 재벌가 권력 다툼, 충격적 진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저희는 회장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5년간 약물을 복용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병원 VIP 병동,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5년간 항정신성 약물을 복용하셨네요. 몸에 후유증이 심합니다. 치료 가능한가요?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회복하실 겁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저와 유나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는 조금씩 좋아지셨습니다. 우진아, 내가 이렇게 컸구나. 엄마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본 게 내가 5살 때였는데,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래, 이제 괜찮아. 며칠 후 태석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희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엄마, 저, 유나. 태석이 수감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장태석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서연희 씨를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하고 허위 사망 신고를 한 혐의, 또한 올해 형 장태준 회장을 치매 환자로 위조 진단하려 한 혐의, 총 8개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합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석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병원 기록, 녹음 파일, 의사들의 증언, 비자금 내역, 모든 게 태석의 범죄를 가리켰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엄마는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거동도 가능해지고 말씀도 또렷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미안해. 왜요? 내가 15살까지 혼자 고생했잖아.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거짓말.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저도 울컥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태석이 나쁜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같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좋아요.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고마워, 우진아. 엄마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그리워했던 엄마의 품.
석 달 후 태석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언론, 방청객, 태성그룹 직원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장태석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15년간 조카를 불법 감금하고 허위 사망 신고를 했으며 형을 치매 환자로 위조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행위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50억 원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태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형님, 태석이 회장님을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외면하셨습니다. 태석은 끌려갔습니다. 법정을 나와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네, 엄마. 이제 진짜 끝났어요. 회장님이 우리를 보셨습니다. 이제 새 출발이야. 우리 가족 모두 그날 저녁 처음으로 넷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회장님 집 식당 큰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찌개를 끓이셨습니다. 오랜만에 요리하니까 서툴구나.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아빠 예전부터 요리 못하셨잖아요. 그래도 딸 위해서 해봤지.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유나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피아노 배우고 싶어. 그래. 그럼 배우자. 진짜요? 그럼. 유나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우진아, 넌 뭐 하고 싶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할아버지 회사 물려받고 싶어요. 회장님이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네. 식사를 마치고 엄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우진아, 잠깐 나와 볼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뭐예요? 그 검은 카드 아직 갖고 있지? 네, 있어요.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그거 잘 보관해. 그 카드가 우리 가족 다시 모이게 했잖아. 네. 우진아,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저요? 그래. 15살에 동생 돌보고 가족 지키고 대단한 아들이야. 부끄러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야. 넌 훌륭해.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앞으로 엄마가 잘해줄게. 네, 엄마.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며칠 후 회장님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수십 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회장님이 단상에 서셨습니다. 옆에 엄마, 저, 유나가 함께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손주들을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회장님이 저희를 가리키셨습니다. 김우진, 김유나, 제 딸 장현이의 자녀이자 태성그룹의 후계자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회사를 이끌겠습니다. 그 후엔 우진이에게 물려줄 겁니다. 장태석 전 부회장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을 받았으니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회견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회견을 마치고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우진아, 각오 단단히 해야 해. 네, 할아버지. 회사 경영은 만만치 않아.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믿는다. 그날 밤 뉴스에서 저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태성그룹 새 후계자 등장. 15년 만에 돌아온 딸과 손주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다. 우진군 대단하네요. 가족 지킨 소년 멋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대로 해야 해. 할아버지, 엄마 유나를 위해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강남의 한 특목고에 입학했습니다. 새로운 교복을 입고 새로운 학교에 갔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공부도 어려웠고 친구 사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주말엔 회사에 가서 할아버지께 경영을 배웠습니다. 우진아, 경영의 핵심은 사람이야. 회장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해. 사람을 얻으면 회사도 얻는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유나도 새 학교에 적응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심장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엄마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거동도 자유로워지고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으셨습니다. 회사에도 복귀하셨습니다. 홍보이사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일 괜찮으세요? 응, 좋아. 일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1년 후, 태석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징역 12년 확정. 태석은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면회를 신청했지만 회장님은 거부하셨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태석의 편지가 왔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읽지도 않으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15년이야. 15년. 회장님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태석의 가족도 몰락했습니다. 태석 부인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저는 남편이 한 일 몰랐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태석의 재산 대부분이 피해 배상금으로 압류됐으니까요. 태석의 아들 민수도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부회장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무 자리에 있었던 거죠. 임원들의 평가였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나갔습니다. 그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민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태성그룹 상무 장민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민수가 투자 사기를 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 팔아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아들도 그렇구나. 회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태석의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한때 100억 원 넘던 강남 아파트, 이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태석 수감자가 장태준 회장님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회장님은 이번에도 거부하려 하셨습니다. 그때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한 번만 가보세요. 왜? 그 자식 볼 필요 없어. 아빠 마음 정리를 위해서라도요. 회장님이 망설이셨습니다. 연희야, 가보세요. 그래야 아빠도 편하실 거예요. 결국 회장님은 교도소로 가셨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교도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태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초라한 모습, 머리도 많이 휘어졌습니다. 겨우 1년인데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태석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형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 말 있어서 왔어. 빨리 해. 회장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님, 정말 미안합니다. 그게 다야? 아니, 아닙니다. 태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형님이 부러웠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형님은 항상 첫째, 아버지 사랑도 회사도 전부 형님 거였죠. 회장님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가둔 거야? 아니, 그게, 태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형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형님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딸을 가뒀어?
연희가 집에 돌아오면 형님이 모든 걸 연희한테 주실까봐 무서웠어요. 회장님이 주먹을 쥐셨습니다. 너 때문에 내 딸이 15년을 고생했어. 내 손주들이 거지처럼 살았고 미안합니다. 미안으로 끝나? 아닙니다. 저는 태석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지옥에 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꿔요. 연희가 나타나서 저를 원망하는 꿈을. 당연하지. 넌 그럴 자격도 없어. 회장님이 일어서셨습니다. 형님, 제발 다신 연락하지 마. 넌 이제 내 동생이 아니야. 회장님이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태석이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교도소를 나와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오히려 시원해. 회장님이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동생으로 여긴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제와 후회해도 늦었지. 12년 동안 반성하라고 해.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와 유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땠어요? 괜찮아. 이제 정리됐어. 엄마가 회장님을 안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빠.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과거는 잊자. 앞만 보고 가는 거야. 네, 할아버지. 우진아, 넌 공부 열심히 하고, 유나는 피아노 열심히 치고, 연희는 회사 일 열심히 하고, 그럼 할아버지는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희 지켜주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며칠 후 태석의 재산 정리가 끝났습니다. 총 800억 원. 전부 엄마께 배상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반은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야. 나처럼 힘든 사람들 도우려고. 나머지 반은요? 너희 교육비로 쓸 거야. 우진이 유학 보내고 싶거든. 유학이요? 응. 좋은 대학 가서 경영학 배워와. 감사합니다, 엄마. 천만에.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어. 아니에요. 엄마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태석의 흔적은 조금씩 지워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안에서도 이제 태석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몰락은 그렇게 빠르고 철저했습니다. 탐욕이 부른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배웠습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그건 바로 사람, 가족, 사랑. 그것들을 잃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태석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잃은 후에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18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초등학교 5학년, 피아노 실력이 일취월장했습니다. 엄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회사에서 홍보이사로 일하시며 매일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66세가 되셨지만 회사 경영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진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버텨야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할아버지, 붙었어요. 회장님께 달려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 우리 우진이 잘했구나. 회장님이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엄마도 유나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형아 대단해. 유나가 박수를 쳤습니다. 우진아, 축하해.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기쁜 눈물이야. 내가 이렇게 컸다는 게 믿기지 않아.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외식을 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넷이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진아, 대학 가면 뭐 하고 싶어?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일단 경영학 열심히 배우고요. 2년 후에는 유학도 가고 싶어요. 좋아. 하버드 가서 MBA 해와. 네. 유나가 물었습니다. 형아, 그럼 나도 나중에 회사 일해? 유나는 피아니스트 될 거잖아. 에이, 나도 회사 일하고 싶은데.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둘 다 하면 되지. 피아노도 치고 회사 일도 하고. 진짜요? 그럼. 우리 유나 똑똑하니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니 익숙한 집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제 이곳이 진짜 집이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옥탑방이 전부였는데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서랍을 열고 그 검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메탈 재질의 묵직한 느낌, 뒷면에 새겨진 장, 이 카드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옛날 옥탑방은 어떻게 됐을까? 다음 날 저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3년 만에 찾은 관악구 골목. 익숙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낡고 초라한 모습.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층, 두 층. 숨이 찼습니다. 예전엔 매일 오르던 계단인데 옥탑방 문 앞에 섰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톡톡.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 예전에 여기 살았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낡은 벽지, 작은 부엌, 전부 그대로였습니다. 여기 집세 싸서 좋아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요.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10만 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네. 왜요? 그냥요. 제가 여기 살 때 도움받은 적 있어서요. 여자가 당황했습니다.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괜찮아요. 아이한테 맛있는 거 사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때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살아냈구나.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엄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옥탑방 다녀왔어요. 그래, 어땠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저희처럼 힘든 분들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엄마, 저 나중에 장학재단 만들고 싶어요. 장학재단? 네. 저희처럼 힘든 아이들 공부할 수 있게요. 엄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진아, 정말 잘 컸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마음이 착한 거지. 그날 저녁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장학재단 만들어도 돼요? 장학재단? 네. 가난한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회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좋아. 내가 10억 줄게. 그걸로 시작해봐. 정말요? 그럼. 좋은 일이잖아. 저는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대신 제대로 운영해야 해.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달 후 우진 장학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첫 해에 100명의 학생을 지원했습니다. 가난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 저는 직접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형, 정말 감사해요. 이 돈으로 학원 다닐 수 있어요. 한 중학생이 말했습니다. 천만에. 열심히 공부해. 네, 꼭 좋은 대학 갈게요.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예전의 저를 봤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기부하는구나.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경영학을 배우며 회사 일도 조금씩 배웠습니다.
방학 때마다 회사에 나가 할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우진아, 경영의 핵심은 사람을 보는 거야. 회장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회사를 만들어. 명심하겠습니다. 유나는 피아노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학생 피아노 대회 금상. 온 가족이 공연장에 갔습니다. 유나가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습 너무나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유나 최고야.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 천재 맞아. 회장님도 흐뭇해하셨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유나가 달려왔습니다. 형아, 내가 해냈어. 그래, 잘했어. 저는 유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7년 전 옥탑방에서 알아누웠던 그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회장님 집 식당. 넷이 둘러앉았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구나. 왜 갑자기요? 너희가 있어서. 연희도 돌아왔고 우진이랑 유나도 잘 크고. 회장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행복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아니야. 너희 덕분이지. 엄마가 회장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저희 찾아주셔서. 당연한 거지. 내 가족인데. 유나가 말했습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그래, 영원히. 넷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진아, 잠깐 서재로 와봐.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이 금고를 여셨습니다. 안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검은 카드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그 카드. 이거 기억하지? 네, 물론이죠. 이 카드 덕분에 우리 다시 만났어. 회장님이 카드를 건네셨습니다. 이제 이건 내 거야. 저요? 그래. 넌 이미 이 카드의 주인이야. 앞으로도 잘 간직해. 카드를 받았습니다. 무겁지 않은데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이 카드 안 써도 돼요. 저희 이미 충분하니까요. 그래. 하지만 기억해. 이 카드가 우리를 다시 모았다는 걸. 명심하겠습니다. 서재를 나와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카드를 놓았습니다. 검은 메탈 위에 장이라는 글자가 빛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7년 전 옥탑방에서 보던 그 야경. 하지만 지금은 다른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가난했던 저희는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엄마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혼자였던 저희는 이제 가족이 됐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 가족이라는 끈, 그게 진짜 부였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소중한 것, 저는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한테서 온 메시지. 우진아, 내일 아침같이 산책할까? 엄마랑 할 얘기 있어. 네, 좋아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와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뭐예요? 넌 행복해? 네, 물론이죠. 정말? 진짜예요. 엄마랑 할아버지, 유나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엄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다행이다. 엄마도 행복해. 엄마, 그동안 힘드셨죠? 응, 힘들었지. 15년이 정말 길었어. 이제 괜찮아요? 응, 너희가 있으니까 괜찮아. 엄마가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15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알아? 뭔데요? 너희 때문이야. 언젠가 너희를 다시 만날 거라는 희망 때문에 버텼어. 엄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매일 너희 이름 불렀어. 우진아, 유나야 하면서. 엄마, 그게 엄마한테 힘이 됐어. 저도 울컥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진아.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한 품, 그리운 냄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문 사진관에서 정식으로 촬영했습니다. 회장님, 엄마, 저, 유나. 넷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행복한 얼굴들, 진심 어린 미소들. 이 사진을 회장님 서재에 걸었습니다. 예전에 엄마 혼자 있던 액자 옆에 이제 온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7년이 됐다. 엄마가 돌아가신 줄 알았던 날부터, 아니, 엄마를 잃었던 날부터. 하지만 엄마는 돌아왔다. 우리 가족은 다시 모였다. 검은 카드 한 장으로 시작된 기적.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밤 카드를 쓴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엄마가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결국 그 카드가 우리를 구했다. 앞으로 저는 할아버지를 도와 회사를 키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유나와 함께 이 가족을 지킬 것이다. 엄마,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15살 우진아, 잘 버텼어. 이제 우리 정말 괜찮아.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게 엄마를 지켜준 별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형아, 아직 안 자? 응. 너도? 나 무서워. 같이 자도 돼? 그래, 이리 와. 유나가 제 침대로 왔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형아, 우리 진짜 행복하지? 그럼, 진짜 행복해. 영원히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럼, 우리 가족 영원해. 유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유나.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봐준 하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꿈속으로 검은 카드로 시작된 기적.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짜 부부. 그게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